오늘은 16장 핵산과 유전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DNA 복제와 수선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DNA가 단백질과 어떻게 결합되어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A가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을 테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조차도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유전물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생물학자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지난 15장에서 공부했듯이 모건 박사 연구팀의 연구로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은 밝혀졌는데, 염색체의 주 구성 성분인 핵산과 단백질 중 어느 것이 유전물질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940년대까지 당시에는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물질이 단백질일 것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많은 실험이 진행되면서 핵산인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 있었던 여러 실험 결과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가 이 단원에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실험 내용은 DNA가 세균을 형질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28년 영국 의사인 그리피스 박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데, 이분은 인간한테 폐렴을 유발하는 폐렴 쌍구균에 대한 백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균이 전부 다 병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균주는 병원성을 갖고 있었고 어떤 균주는 병원성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각각의 이러한 균주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실험 내용이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16-2에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성 세균은 S세포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병원성 균주를 주입을 하니까 실험동물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한편 살아있는 비병원성 세균을 주입하니까 별 영향 없이 잘 살고 있게 되고, 한편 열 처리로 죽은 병원성 균주를 집어넣으니까 역시 죽었기 때문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해서 계속 건강하게 실험동물이 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살아있는 비병원성 균주와 열 처리로 죽인 병원성 균주를 혼합해서 같이 넣어줬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이 실험동물이 죽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동물의 혈액에서는 살아있는 S세포, 즉 병원성 균주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살아있는 균주, 즉 비병원성 균주가 죽은 병원성 균주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병원성을 획득을 했고, 그것을 다 유전까지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형질 전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현대 개념에서 형질 전환은 이제 외부 DNA가 다른 세포에 도입되어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소개된 실험은 이제 바이러스 DNA가 세포를 프로그램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실험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리는 바이러스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라는 것은
박테리아를 파지, 먹는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박테리오파지는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결국 감염시켜서 박테리아를 이제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면은 단백질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DNA 또는 RNA를 갖고 있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2년에 이제 허쉬와 체이스라는 분이 대장균을 감염시키는 T2라고 하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까지는 이미 T2가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고, 대장균을 감염시킨 후 숙주세포를 재프로그램하여 자신, 즉 박테리오파지인 T2의 복제본을 대량 생산하여서 세포 밖으로 방출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이 이렇게 대장균을 재프로그램 하는지 하는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증명되지 않았었습니다.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DNA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 허쉬와 체이스란 두 분이 T2에 있는 이 두 성분 중에 하나만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습니다. 그림 16-4에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실험 방법을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면은, 한 돼지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황을 사용하고, 즉 황이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황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배양을 하고, 또 일부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인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은 황을 포함하지만 인이 없고, 반대로 DNA에는 황이 없으나 인산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인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배양한 이런 박테리오파지는 핵산만 동위원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반대로 동위원소 황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배양시킨 이런 박테리오파지는 단백질에만 동위원소 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배지에서 배양을 시킨 후에 이것을 각각 그 대장균 외벽에 붙어 있는 파지를 분리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믹서로 돌렸습니다. 휘저는다는 얘기죠. 휘저어서 세포에 붙어 있는 파지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덩치가 큰 입자인 대장균이 이제 아래에 침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장균 안에서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이 대장균과 함께 바닥에 가라앉게 되겠고, 밖에 붙어 있던 성분은 아무래도 그 상층에게 이제 떠다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방사능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방사능 측정해서 아래층에 나오면서 검출되는 방사선이 이게 황인지 인인지 이것을 측정을 해봤더니, 결국 대장균 안에서는 그 인의 방사능만 검출되더라. 따라서 DNA만 대장균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험은 DNA의 어떤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증거가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데, 당시에도 DNA가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핵산의 중합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DNA가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핵산이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산에는 이제 질소를 하면 염기,
그리고 오탄당인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인산,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염기에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샤가프라는 분이 각 동물체에, 각 생물체에 이러한 DNA 염기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하였는데, 여러 생물체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DNA의 염기 구성이 생물 종에 따라서 다양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데닌의 비율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성게의 경우 아데닌은 32.8% 정도 비율로 존재하는데 반해서 사람의 DNA에서는 30.4, 대장균 DNA에서는 24.7%와 같이 종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비율로 존재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밝혔고, 그 다음에 한 종 내에서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비율이 특이한 규칙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내용은 아데닌과 타이민의 수와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수가 대략적으로 일치하더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게 DNA를 예를 들면은 아데닌의 경우 32.8%인데 타이민의 경우는 32.1%, 그 다음에 구아닌의 경우 17.7%인데 반해서 사이토신의 경우는 17.3%로 또 이 둘 역시 수치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완전 일치하지 않고 비슷하다 하는 것은 당시에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수준으로 봤을 때 정확한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현대 실험에서도 분명히 오차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그리고 기술적인 오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염기의 구성은 서로 다른 종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종에 있어서는 아데닌과 타이민,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수가 같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고 아데닌과 타이민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제시된 DNA 듀플렉스, DNA 이중 나선이 어떻게 구상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왓슨 박사가 당시 유명한 과학자였던 윌킨스 박사의 실험실에 이제 들리게 되는데, 그 당시 윌킨스 박사의 동료였던 프랭클린 박사의 X선, 그러니까 DNA의 X선 희절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왓슨은 당시에 나선형 분자가 이루는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쪽 실험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죠. 이 희절 사진을 보고 DNA가 나선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DNA의 X선 희절 사진을 보고서 나선이 두 가닥이다, 그러니까 더블 헬릭스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희절 사진에서 나타난 이런 수치를 가지고서 나선이 한 바퀴 돌 때 길이가 약
나노미터가 되고, 이때 이제 10개의 염기쌍이 그 한 바퀴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따라서 각 염기쌍의 간격은 0.34 나노미터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프랭클린 박사의 X선 회절 사진이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왓슨은 프랭클린의 이제 미발표 보고서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당과 인산, 앞에서 이제 핵산은 당, 인산, 염기의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당과 인산 결합이 나선 구제 밖에 존재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고 이미 프랭클린 박사가 그러한 결론을 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산기는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죠. 차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물 분자와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바깥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염기도 보면 이제 수소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당이나 인산에 비해서 훨씬 소수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염기가 안쪽으로 가고 당, 인산 이 결합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고서 이제 왓슨과 크릭이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또 샤가포의 법칙을 결국 그 샤가포 법칙으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이런 염기들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맞춰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록 4개의 염기지만 서로 가능한 조합은 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퓨린과 퓨린일 경우는 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나선형의 그 길이에 좀 너무 두께에 비해 너무 넓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고, 반면에 피리미드인과 피리미드는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좁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퓨린과 피리미드니 결합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샤가포 법칙에 따라서 구아닌과 사토신이 같은 비율로 존재하고 아데닌과 타이민이 같은 비율로 존재하니까, 이것은 두 쌍이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수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두 개의 염기를 이렇게 맞대어서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 아데닌과 타이민은 2개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개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각 염기 쌍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여 바로 입체적인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직경이 2나노미터이고 대략 10쌍마다 한 바퀴 정도 도는, 그러니까 분자의 크기가 있으니까 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대략 10개가 그 한 피치에 이제 들어갈 거다 한다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피치가 3 나노미터니까 한 개의 뉴클레이트 염기 쌍은 0.34 나노미터 간격이다 하는 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그러니까 나선형 이런 구조물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Y축에 따라서 길이 방향에 따라서는 당과 인산이 서로 이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가로 방향인 염기는 결국 수소 결합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안정된 헬릭스 구조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서 지금까지도 DNA 모델로서, 물론 약간의 수정 과정은 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DNA 모델을 이제 만들었다고 다들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모델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DNA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때 너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 이런 교재나 또는 다른 교재에서도 이런 구조 모델은 한 번 정도 보여주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그림은 아래쪽에 있는 것, 즉 아주 단순화시킨 이러한 모델을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단순화된 정도가 아예 그냥 라인으로만 보여주는 이런 아주 극히 단순한 형태로 제시해 주기도 하고,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이제 제시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모델이 존재한다. 그 표현하고자 하는 초점에 따라서 단순화된 모델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이 슬라이드에서 맨 위에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분이 이제 바로 닥터 프랭클린이 되겠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왓슨과 크릭 그리고 윌킨스 박사 세 분은 1962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를 얻은 프랭클린 박사는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노벨상 수상이 되기 그 수상이 결정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분에 한해서만 이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상 시기보다 불과 4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일이 이제 교재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결정적인 그런 데이터를 얻었다, 제시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왓슨과 크릭은 DNA 구조 모델을 제시한 이후 바로 복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 원리는 주형 가닥에 상부적인 염기쌍을 붙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그림 16-9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부모 DNA 분자는 기본적으로 상부적인 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리가 되게 되고, 이곳 각 DNA 가닥에 새로운 그러니까 상부적인 뉴클레오타이드를 쭉 연속해서 붙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딸 가닥이 만들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부모 DNA 가닥에서 한 가닥과 새로 만들어진 딸 가닥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모 DNA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가닥만 복제된 DNA에 전달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보존적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한 모델인데 사실 이것을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제의 그 가능성을 보았을 때는 이 모델 말고도 두 가지 모델을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 DNA가 복제될 때 분리되었다가 다시 부모 DNA끼리 결합을 하고 딸 DNA는 딸 DNA들끼리 결합된 이런 모델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복제될 때 부모 가닥이 분리된 후에 부모 가닥하고 딸 가닥이 서로 한 가닥에서도 서로 이제 섞여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 가닥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 가닥이 그 한 가닥 안에서도 여러 군데 그러니까 조각 형태로 분산되어서 존재하는 이러한 모델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분산적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과연 어떤 모델을 통해서 이제 복제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한 분이 이제 메셀슨과 스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반보존적 복제 모형을 증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실험 과정이 그림 16-1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장균을 무거운 질소인 N15가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 전구체를 함유하고 있는 배지에서 키웠고, 여러 세대를 이제 배양을 했습니다. 이 배지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배지에서 자라난 대장균에 있는 DNA는 전부 다 무거운 질소인 N15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장균을 다시 이제 가벼운 질소인 N14를 포함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넣은 배지에서 키우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DNA 가닥 또는 그 가닥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전부 다 N14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무게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배양을 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N14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있는 배지에서는 딱 한 번만 배양을 해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 배양을 해서 또 그 샘플들을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에서 이제 후처치를 해서 이제 DNA만 이제 남게 만드는 거죠. 그 이후 이제 같은 크기의 원심력을 걸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원심 분리했을 때 그 자기 무게에 의해서 어떤 위치에 그 DNA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한 번만 배양을 한 이 그룹에 있던 DNA를 보니까 한 층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부 다 그 DNA들이 무게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보존적 모델의 경우 부모 가닥끼리 모이고 딸 가닥끼리 모인다라는 것인데, 이 경우는 두 개의 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모 가닥은 N15만 들어있고 딸 가닥은 N14만 들어있으니까 두 개의 층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개의 층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는 보존적 모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 배양을 한 그런 DNA 대장균에서 나온 DNA 샘플을 원심 분리해 보니까 이번에는 두 개의 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층이 나오긴 했는데 그 무거운 층은 그 한 번만 배양한 그 샘플에서 나온 DNA와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또 이제 다른 층은 그보다 더 위에 존재합니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원심력을 덜 받았다는 얘기니까 더 가볍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 배양을 했을 때 첫 번째, 그러니까 한 번 배양만 했을 때와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DNA 층이 있고 그보다 가벼운 층, 두 개의 층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분산적 모형에서 맞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 가닥이 여러 개 프레이건트로 해가지고 분산돼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두 번 배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산되는 정도가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결국 모든 DNA 가닥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분산돼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모 가닥에서 적은 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배양을 했으니까 한 번 배양했을 때보다는 더 작은 분량의 부모 가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두 번 배양했을 때 만들어진 DNA에는 훨씬 더 적은 양의 부모 가닥이 들어가야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번 배양한 DNA에서 나온 그런 한 번 배양한 DNA의 무게보다 당연히 가볍게 되겠죠. 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 번 배양한 거나 두 번 배양한 거나 그러니까 두 번 배양했을 때 무거운 DNA는 지금 같은 층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게가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 복제한 이 샘플을 가지고서 봤을 때는 분산적 모형은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반보존적 모형으로 DNA가 복제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DNA 복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세포에게는 46개의 DNA 분자가 있고, 이것은 65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물학 교과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생물학 교과서, 여기서는 이제 이 책에 있는 폰트를 이용한 생물학 교과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정도 되는 그러한 교재가 1400권 분량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즉 65개라는 양이 잘 수치로 다가오지 않은데, 이것을 쭉 나열을 하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가 1400권 정도 되는 그런 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양임에도 불구하고 복제는 수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몇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고, 그리고 100억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복제되는 동안에 한 개의 오류가 발생한다. 즉 생각보다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정확성도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인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복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 그림 16-12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복제 원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그런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균의 경우, 그러니까 원핵 생물이 되겠죠. 세균의 경우는 염색체가 이제 원형이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복제 원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16-12A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복제 원점에서 복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 가닥의 분리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제가 진행되면서 이제 기포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복제 기포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계속적으로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죠. 점점 더 커진다. 이런 그래서 이런 복제 기포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NA 복제가 끝날 때까지 양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두 개의,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두 개의 그 원형 DNA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진핵 생물의 경우는 한 개의 복제 원점이 아니라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복제 원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복제 기포가 또 생성이 되고, 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여러 복제 기포가 전부 다 합쳐져서 서로 연결이 된다 하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16-12B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복제 원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른 복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핵 생물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핵 생물보다 훨씬 많은 DNA를 함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복제 원점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이제 복제가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제 분기점이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복제 분기점이라는 것은 복제 기포의 이제 양 끝을 얘기합니다. 점점 이제 벌어지는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가닥이 분리되는 지점, 이 지점이다 은 이제 Y자 모양을 갖게 되겠죠. 아직 분리되지 않은 부분하고 이제 분리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Y자 모양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여러 단백질이 이중 나선을 푸는데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개의 단백질이 관여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헬리케이즈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림 16-13에 보면은 헬리케이즈는 DNA 이중 가닥을 풀어준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수소결합을, 염기 간의 수소결합을 이제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겠죠. 그 다음에 단일가닥 결합 단백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제 더블 헬릭스가 이제 분리가 되면 이제 싱글 스트랜드가 되겠죠. 그럼 싱글 스트랜드가 가만히 놔두면은 다시 또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단일 가닥에 결합하는 단백질들이 전부 다 이제 결합이 붙어 있으면은 두 개의 스트랜드는 다시 이제 서로 붙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 스트랜드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토포 아이소메레이즈, 우리말로는 이제 회전 효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복제 분기점 앞쪽에 좀 더 선행되는 겁니다. 즉 분리가 되기 전에 부모 DNA 가닥을 하나를 잘라서 이것을 희전시켜서 다시 붙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풀림에 생긴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뜻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이제 붙였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더블 스트랜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잘 못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유선 전화기인데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도 전부 다 그 무선 전화기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유선 전화기를 혹시나 잘 못 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마 유선 전화기의 그 수화기하고 전화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이 저렇게 둘둘둘 말려 있다,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마 그래도 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떠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풀리게 되면 풀리지 않는 반대쪽은 계속 나선이 점점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짧은 길이에 더 많은 이 회전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전화선 한쪽을 손으로 쭉 밀었는데, 밀으면 어떻게 되니까 밀은 쪽은 이제 풀어진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풀어진 쪽은 이제 느슨하지만 반대쪽은 어떻게 되니까 원래의 그 크기만큼 원래 감겨져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짧은 길에 많이 감겨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떤 힘이 되겠어요? 더 이상 감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이제 작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헬리케이스가 더 이상 앞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왜냐면은 앞에 나선이 훨씬 더 많이 감겨 있으니까 그것을 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DNA 회전 요소가 한번 끊어주고 돌려서 다시 연결해준다. 그 얘기는 나선 하나하나 또는 두 개를 이제 몇 개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래에 갖고 있던 그 나선의 개수가, 그러니까 회전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회전 압력이 안 생기니까 이 헬리케이스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이것을 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DNA 가닥 합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가닥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프리메이즈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RNA 프라이머를 생성해서 그 DNA 싱글 스트랜드 한쪽에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RNA 시퀀스를 갖다가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즉 RNA로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그 싱글 스트랜드인 부모 가닥에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폴리머레이즈는 반드시 기존에 있던 3' 엔드에다가 새로운 뉴클라이드를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3' 엔드가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줄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라이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결합되는 RNA 사슬은 5에서 10 뉴클레오타이드 정도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프라이머에 있는 RNA는 제거되고 이제 DNA로 이제 다시 이제 교체가 됩니다만, 그 과정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나왔던 그림이었지만 그림 16-13에서 보면은 그 복제 기포 안쪽에 프라이머에이스가 존재를 해서 얘가 프라이머를 갖다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게 되면은 얘를 이 프라이머의 끝에 있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3번 3' 말단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DNA 중합 효소가 이제 붙이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장균의 경우는 여러 개의 DNA 중합 효소가 있지만 주로 DNA 폴리머레이즈 3과 1이 복제에 관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초당 500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한다고 하네요. 초당 500개니까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진핵생물의 경우는 11개의 DNA 종합 효소가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대장균에서와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중합시키는 속도는 사람의 경우 초당 5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킨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첨가될 때마다 피로인산, 파이로페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쪽 뉴클레오타이드에는 3개의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당인산 결합 과정 중에서 2개의 인산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2개의 인산을 갖다가 파이로페이트, 피로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뉴클레오타이드는 이제 3개의 인산이 붙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당과 인이 결합되는 이러한 그 백본을 만들어질 때 2개의 인산이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바로 이것에 의해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결합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평행 신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나선형의 경우는 DNA 가닥은 서로 역평행이죠. 한쪽이 5'에서 3'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면, 다른 스트랜드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역평행 구조를 갖게 되는데, 주로 이제 DNA 합성을 이루는 중합 효소는 DNA 폴리머레이즈 3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제 원점에서 프라이머가 결합되고, 그 프라이머에서부터 프라이머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가닥을 선도 가닥이라고 합니다. 즉 복제 원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가닥이 되겠죠. 이 경우는 오직 한 개의 프라이머만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 16-15에 이제 나와 있죠. 복제 원점에서부터 지금 노란 박스 안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복제 원점에서부터 좀 위쪽에 있는 가닥을 보면은 왼쪽으로 그 선도 가닥이 이제 쭉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아래에 있는 스트랜드는 서로 이제 역평행이 되니까 합성되는 방향도 결국 반대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복제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선도 가닥은 각 두 가닥에서 만들어지는 선도 가닥은 서로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뒤쪽, 이제 이 서로 양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원래 복제 원점, 그러니까 한 가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제 원점 뒤쪽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단일 가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도 가닥 뒤쪽으로
새로운 단일 가닥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곳에서도 계속 DNA가 이제 합성이 돼야 되겠죠. DNA 가닥이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DNA 가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프라이머가 결합을 해서 어떻게 일정한 크기, 앞에 프라이머가 보일 때까지, 그 앞에 프라이머가 도달할 때까지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쪽으로는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니까 더 진행이 되면 더 긴 스트랜드가 나오니까, 새로운 스트랜드, 그러니까 새로운 단일 가닥이 나오니까 또 새로운 프라이머가 결합이 되면서 또 이제 새로운 가닥이 이제 합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선도 가닥 뒤쪽에 새로 생기는 이 단일 가닥에는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진 비연속적인 그런 절편이 합성이 됩니다. 절편 형태로 합성이 되는데, 이러한 절편을 갖다가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편의 길이는 대장균의 경우는 약 1000에서 2000 누클레오타이드가 되고, 진핵생물의 경우는 100에서 200 누클레오타이드 크기로 절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평행 신장을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제분기점에서 이제 지연 가닥에 합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림 16-16에 나와 있습니다. 지연 가닥에서는 각각 오카자키 절편마다 이제 프라이머가 필요하게 되겠죠. 지금 16-16에서 보면은 1과 4번 이 과정에 프라이머가 이제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DNA 중합 효소가 중합 효소 중에 이제 3이 되겠습니다. 중합 효소 3이 오카자키 절편을 형성합니다. DNA를 이제 계속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 결합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2번 과정에서부터 이제 4번 과정까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중합효소 3 말고 또 DNA 중합효소 2도 이 복제에 이제 관여를 하는데, 이 DNA 중합효소 1은 인접한 프라이머의 RNA 누클레오타이드를 DNA 누클레오타이드로 대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림 16-16에서는 5번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 3는 프라이머가 딱 도착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가 있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합성을 못하고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DNA 폴리머레이즈 1이 결합을 해서 그 프라이머인 RNA 누클레오타이드를 다 제거를 하고 그 위치에 DNA 누클레오타이드를 다시 붙여주게 되는데, 그런데 폴리머레이즈는 기본적으로 3번 위치가 이제 있어야지만이 그 3번 말단에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게 되는데, 이거 프라이머가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앞에 프래그먼트에서 만들어진 그런 누클레오타이드가 있다, DNA 누클레오타이드가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떻게 3번이 말단이 노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DNA 폴리머레이즈 1도 그러니까 더 이상 결합을 못하고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3'과 5'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효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DNA 연결 효소, DNA 라이게이즈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각 절편, 오카자키 절편 사이에 그 틈을 3'과 5'은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죠. 그 연결 안 된 부분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가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 16-17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의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DNA 복제 복합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DNA 복제에 관해서는 이제 다양한 단백질이 하나의 이제 커다란 복합체를 형성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면은 복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메이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잘 위치하게 하고 또 이제 복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NA 복제 복합체가 움직이지 않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제 헬리케이스가 이제 앞으로 쭉 가면서 그를 가닥을 나눈다, 가닥을 이제 분리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최신의 모델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엔자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DNA 복제 복합체가 그대로 있고 DNA가 이 복합체를 통과하면서 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16-18을 보면은 이런 복합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DNA 중합효소 3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는 한쪽에 선도 가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른 DNA 중합효소 3는 그 반대쪽 스트랜드의 지형 가닥을 형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중합효소가 헬리케이스와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그 중간에 연결 단백질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종합효소와 헬리케이스 그리고 연결 단백질, 이렇게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가닥과 반대쪽의 지형 가닥이 결국 이제 같이 합성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이 지형 가닥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리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모양이 악기인 트롬본에서 이제 나팔처럼 벌어져 있는 부분을 벨이라고 하고, 그 아래 이제 U자 모양으로 꺾여져 있는 이런 관대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갖다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 모양과 닮았다 해가지고 이러한 모델을 트롬본 모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세균 DNA 복제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그 기능이 표 16-1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 표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이제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교정과 수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DNA 복제 시 이제 염기성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약 10만 개의 염기쌍당 한 번 정도의 오류가 생기는데 반해서 복제가 끝났을 경우에는 10의 10승, 즉 100억 개의 염기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 번꼴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제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복제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검증과 교정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짝틀림 수선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염기성을 수선하는 효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앞에서 DNA 복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검증하고 교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의해서 잘못된 염기쌍이 존재할 경우 이것을 이제 수선해주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이 수선 요소에 유전적 결함이 있으면은 정상보다 빠르게 암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DNA 수선 요소는 이제 대장균에서는 한 100개 정도가 알려져 있고, 사람에서는 170개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누클레오타이드 절제 수선 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보면은 그림 16-19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쪼이게 되면은, 그러면 그 DNA 시퀀스 중에 타이민이 연달아 있을 때 이 타이밍 사이에 공유결합이 일어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그러니까 맞은편 가닥에 있는 아데닌과 수소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밖으로 백본이 돌출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지하는 핵산 분해 요소가, 그래서 감지해서 그 손상된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제 떼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빈 뉴클레오타이드를 DNA 중합 효소가 이제 채워 넣게 되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다 채워지면은 그 마지막에 그 백본 부분 3'과 5' 부분을 DNA 라이게이즈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온전한 DNA 가닥을 형성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유전적인 결함이 생기게 되면은 이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을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나오는 것이 색소성 건피증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유전성 질환이죠. 이런 환자들은 햇빛에 과민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성인 남자의 경우처럼 몸에 이렇게 아주 뭐랄까 반점 같은 것들이 전신에 퍼지게 됩니다. 이거 아주 심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10살짜리 아이에도 이런 피부암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거의 무주복에 가까운, 즉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헬멧이나 장갑 이런 것들을 이제 입고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심각한 어떤 질환, 유전성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긴 한데, 이런 변형된 DNA 누클레오타이드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즉, 뮤테이션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진화와 연결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과 수선 후에도 확률은 낮지만 여전히 오류가 발생되어 있는데, 변이된 염기 서열이 딸 분자에서 이제 영원히 이제 보존되게 됩니다. 근데 DNA 서열에 생긴 그 영원한 변이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돌연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돌연변이가 생식세포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 자손에게도 유전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여러 다른 형질을 갖고 있는 여러 변이가 있어야지 자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변이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역할을
바로 돌연변이가 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신종이 출현하게 되고 또 현재와 같이 풍부한 종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진화적인 관점에서부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DNA 분자의 말단 부분을 복제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핵생물의 경우 선형 DNA를 갖고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끝에 말단 부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부위가 복제될 때 지형 가닥의 경우 맨 끝에 마지막 오카자키 절편에 프라이머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프라이머가 이제 제거가 되면은 노출되어 있는 3' 말단이 없기 때문에 DNA가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 그림 16-20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 DNA 분자의 경우는 양쪽 끝이 짧아진 형태가 되겠죠. 프라이머 길이만큼 양쪽 끝이 짧아지는 이런 DNA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제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복제가 반복될수록 점점 더 짧은 그런 DNA 분자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원핵생물의 경우는 염색체 모양이 원형이기 때문에 말단이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짧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제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끝나는 동시에 두 개의 염색체가 DNA 분자가 이제 분리되어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길이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한편 그림 16-21을 보면은 염색체의 양쪽 끝에 특별하게 오렌지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부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말단 소체라고 합니다. 이 부위에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짧은 누클레오타이드 서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말단 소체가 TTAGGG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이제 100번에서 1000번 정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단 소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복제 과정에서 양쪽 끝에 딸세포가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길이가 매치가 안 되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수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DNA 손상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좀 활성화가 되는데 이 부위에 무의미한 이런 시퀀스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DNA 손상 점검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즉 그냥 그대로 DNA 분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생물체 유전자들의 소실을 갖다가 지연시켜 준다. 그러니까 말단 소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복제가 진행될 때마다 점점 짧아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유전자가 결국 어느 순간에서는 없어지겠죠. 끝에 있는 유전자서부터 점점 없어져 나갈 텐데 이렇게 유전자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지연시켜 준다. 그거 뭐냐면 일단 이런 무의미한 말단 소체 먼저 없어질 테니까 이 부분이 있는 동안은 유전자는 계속 보존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소실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이제 말단 소체가 손상이 되거나 좀 짧아지게 되면은
이것은 노화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노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로머레이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핵생물의 경우 생식세포에서 말단 수체가 길어지게 하는 효소를 말합니다. 생식세포에서 활성도가 매우 높아서 접합제에서 가장 긴 말단 수체를 갖게 된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합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니까 점점 더 텔로메어즈는 이제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바로 접합제 되는 그 순간이 가장 긴 말단 수체를 갖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에 걸린 체세포에서도 텔로메어즈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더라. 그리고 암세포의 말단 수체 길이가 상당히 이제 길고 안정화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떠니까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분열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세포가 그 암세포로서 계속 유지되는데 상당히 이제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암세포의 경우 이런 텔로메레이즈의 기능을 암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많이 억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암세포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와 관련된 실험을 이제 했다고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쥐를 갖고 한 실험에서 텔로메레이즈를 억제를 시키니까 처음에는 암이 이제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이제 사라졌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른 경로로 말단 수체 길이가 복구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한 이제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이제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DNA 분자가 단백질들과 결합하여 어떻게 세포 안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핵세포인 세균에서의 염색체 포장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세균의 유전체는 소량의 단백질이 연계되어 있는 한 개의 원형 DNA 분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 염색체 DNA는 4,400개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460만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쌍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렬로 배열하게 되면은 길이가 약 1mm가 되는데 이것은 대장균 길이의 500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균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밀하게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된 다음에 세포의 한 부분에 밀집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핵양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핵막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진핵세포에서 염색질 포장 과정을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46개의 염색체 중에 한 개의 염색체에 대략 1.5 곱하기 10의 80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쌍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길이로 쭉 일렬로 배열하게 되면 길이가 4cm 정도 되고 이것은 세포 핵 지름의 수천 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로 높은 수준으로 패키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DNA가 많은 양의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고 이 단백질과 DNA의 복합체를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진핵세포에서의 연수적인 DNA 포장 단계는 그림 16-22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배웠듯이
DNA 이중 나선은 지름이 2나노미터이죠. 이것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제 패키징이 되는데, 이때 전자현미경 구조상으로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어떤 구슬 모양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 뉴클레오즘이라고 하고, 이것의 지름은 대략 10나노미터가 됩니다. 즉 2나노미터의 DNA 이중 나선이 히스톤과 결합을 하면서 10나노미터의 지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은 진핵생물들 간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즉 유전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소와 완두콩에 있는 히스톤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오직 2개의 아미노산만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적으로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클레오즘은 8개의 히스톤 단백질을 중심부에 놓고, 또 DNA 이중 나선이 그 주변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둘러싸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때 히스톤 단백질은 H2A, H2B, H3, H4 네 종류의 히스톤 단백질이 각각 2개씩 모여서 이제 8개의 히스톤이 이제 모여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세포 주기의 DNA 복제 기간 또는 전사하는 동안에는 이 히스톤이 DNA에서 이제 분리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클레오즘에 있는 히스톤 꼬리와 또 중간 연결되어 있는 DNA가 이제 서로 또 바로 옆에 있는 뉴클레오즘이 서로 연결되면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포장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5번째 히스톤 단백질인 H1이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나노미터 크기의 뉴클레오즘이 다시 이제 뉴클레오즘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30나노미터의 섬유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30나노미터의 섬유는 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염색체 골격, 스캐폴더죠.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골격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골격과 결합으로 일부분이 이제 부착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착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긴 고리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고리 형태가 그 골격 이 부분이 이제 그림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고리를 구조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약 300나노미터의 직경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중기 염색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유전학과 관련된 이러한 과목에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염색체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리 영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코일처럼 다시 응축이 돼서 이런 염색체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간기에서는 지금 중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코일 형태마저
300나노미터로 된 고리 영역마저 이제 코일화되면서 더 크게 응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간기의 경우는 주로 30나노미터 섬유 형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포 주기에 따라서 염색질의 포장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염색체. 중기염색체는 염색질이 웅축되어 짧고 두꺼워서 그 모양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16-23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동 염색체의 경우는 이제 같은 색으로 염색이 되게 되어 있고, 다른 염색체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색으로 이제 표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간기 때는 염색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기 염색체보다 훨씬 덜 응축되어서 존재하게 되고, 동시에 여러 단계의 포장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포장 단계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림 16-22에서 이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기에서는 몇몇 염색질은 10나노미터의 섬유질 형태로 존재하고, 많은 부분은 30나노미터 섬유질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위에서는 고리 영역으로도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영역은 안쪽에서 핵막 하층 또는 핵기질 섬유에 결합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각 염색체의 염색질은 간기 핵 내에 특정한 제한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림 16-23B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보면 각 색이 어떤 서로 막 섞여 있지 않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분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또 서로 다른 염색체의 염색사들을 서로 엉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질 염색질과 진정 염색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질 염색질이라는 것은 간기에서도 매우 응축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동원체나 말단 부위, 또 이외에도 이제 일부 부위는 이렇게 응축된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부위에서는 응축되어 있다 보니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진정 염색질에서는 이제 덜 응축되어 있고 더 이제 퍼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이 상당히 용이하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염색제는 한 가지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에 따라서 응축하거나 이완되기도 하고, 다른 분자들과 반응하여 구조가 바뀌는 등 상당히 역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